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속보치가 떠서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2025년 4사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속보치가 나왔고요. 이 속보치라는 거는 제일 따끈따끈한 거죠. 데이터를 집계해서 빨리 발표를 하는데 나중에 잠정치가 발표되면 조금 뭡니까 더 보정된 데이터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따끈따끈한 데이터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겠어요. 일단 25년 4사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는 3분기 대비 0.3% 감소, 그리고 전년 동기 24년 4사분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25년 연간 전체로는 GDP 성장이 1%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 자체는 아직 되고 있다. 저성장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으나 그 3, 4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으니까 현재 상태가 오르막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에서 살짝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다. 0.3% 감소를 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즉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의 어떤 주가라는 게 동행 지표냐, 뭐 선행 지표냐 이런 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후행 지표냐.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보다 먼저 보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먼저 혹시라도 사전 집계를 해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속 페달이 아니라 감속이 되고 있다. 브레이크가 밟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금리가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간이 아니라 기준 금리가 2.5%인 나라에서 성장 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이 금리보다는 높아야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금리가 지금 우리가 2.5%인데 GDP는 1%밖에 안 되잖아요. 성장이. 그러면 금리를 1%로 낮추는 게 경제 수준에 맞는 금리 수준인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 확장을 하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예, 우리가 금리를 함부로 이렇게 낮출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적당히 풀어야 되는데, 특히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받아내는 세금만 가지고 살림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금 플러스 지금 부채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빚도 늘리고 세금도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쓸 돈이 많나 봅니다, 나라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해서 그때가 연간 우리나라 예산이 340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 예산이 700조를 넘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해서 다들 두 배가 되셨나요? 내 월급은 두 배가 안 되는데 국가 예산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상승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코스피가 몇 년간 눌려 있다가 한국 증시도 새 정부 들어와서 거의 두 배가 됐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21페이지짜리 문서인데요. 일반 개미들이 이걸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 이렇게 좋게 요약을 해뒀어요. 뒤에는 근거 자료고. 그래서 앞에 세 페이지, 네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숫자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이제 고급자들, 고급 뭡니까? 초보자들 말고 위에 고급자들 고급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내공이 높으신 분들, 그런 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만 봐도 딱 뭔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이렇게 확인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원문을 확인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거를 확인하는 뭐 유튜버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게 숫자 왜곡, 기사 왜곡, 그리고 이게 통계를 발표하는 분들이 이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본을 보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제가 다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면, 분석을 해내면 앞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3, 4분기 대비해서 GDP는 감소를 했어요. 감소. 여기 보면 민간 소비는 재화, 승용차 등이 줄었으나 서비스가 늘어서, 의료가 늘어서 0.3% 증가했다. 내용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소비는 줄었는데요,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화 국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가 되었으니 병원 가는 의료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늙으면 아픈 데가 많이 생기니까. 요즘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연말 12월부터 자동차 할인하는 거 보셨죠? 1월에도 지금 할인이 이어지는데, 저게 이제 승용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줄어드느냐? 이건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 소득이 있어야 뭐 새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차값이 비싼 거죠. 기본적으로 국산 차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수입차는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BYD 전기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경쟁은 심화되는데, 국산차가 잘 팔리려면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개인들이 돈을 잘 벌어야 차도 자주 바꾸고 순환이
좋아가지고 경제가 활력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인구 구조에 따라서 모든 게 흘러간다고 해석을 하시면 아마도 정확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핸드폰도 1년마다 또는 신모델 나올 때마다 핸드폰 바꾸다가 요즘 뭐 5년, 6년 쓰시는 분들 있죠.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렇죠. 또는 태블릿 같은 거. 학창 시절에는 그거 신모델 나오면 매년 바꿀 텐데 돈만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요. 나라가 늙어가는 거죠. 이게 나라가 늙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신기술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0.6%가 지출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정부 소비는 지출이니까. 재정 지출이죠. 그렇게 되니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건물 건설, 토목 건설이 모두 줄었다. 이 건물 건설이 줄어드는 거야.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 많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근데 토목이 줄었다는 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질적으로. 이 토목이라는 게 인프라잖아요. 뭐 길 깔고 이런 거. 길을 왜 깔아요? 공장 지으려고. 그러니까 길을 깔아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부지 같은 거 조성하고 그런 다음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드는 거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민간 어떤 경제 주체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투자할 비전이 없는 거죠. 국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도 그 뭡니까 해외 공장이 다 지금 많이 이전을 해 가고 있으니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근본 인구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 당연히 건설 토목 이런 게 감소하고 설비도 감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조업 국가인데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출도 자동차 기계 장비는 줄었다 2.1%. 그러니까 수입 면에서는 천연가스 즉 에너지 수입이 줄었다. 이게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국내 공장에서 제조를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는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겨울철인데 천연가스 우리 난방용 연료 아닙니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표에 국내 총생산이 1년 동안 1%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요소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냐 보면 눈에 띄는 건 건설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건설 관련된 그 종목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상황에서 이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야 지금 너무 빠졌으니까 지금 사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흐름 아닙니까? 흐름. 그럼 여기 건설 투자 보시면 1, 4분기에 플러스 4.5였다가 2, 4분기 마이너스 3.3, 3, 4분기 마이너스 3.6, 4, 4분기 마이너스 4.1. 투자가 점점 줄어요, 점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정부 정책인데 그 안전사고 나면은 사업주 구속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함부로 이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사고라는 게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그거 사고 나지 마 하면 그게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왜 사고입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원가 부담이 올라갈 텐데 원가 부담 정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감소할 수 있죠. 판매를 높이면 되니까 그 판매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보면 되는데 이 잘못하면 너 잡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쪽은 정부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손을 대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모두 전기 대비 전기죠. 3, 4분기 대비 감소했는데 작년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세는 있다. 성장세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브레이크가 밟히는 상황이다. 잘 나가다가 잠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브레이크가 밟히고 있으니까 수익을 충분히 보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들고 좀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망을 하면서 뭡니까? 이게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다행히 이런 통계 지표들이 우리 개인들이 실시간 데이터는 못 받아도 그래도 이게 뭐 분기별로 한 번은 나오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투자하고 매일같이 수익 보는 그런 꿈을 꾸면은 나중에 결국은 물려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저점 공략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브레이크가 밟히니까 적어도 26년 1, 4분기 때 뭔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매월 나오는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추적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보면은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은 전기가스 수도 감소고 건설 감소고 근데 여기 증가된 섹터도 있잖아요. 5.2% 어디입니까? 금융 및 보험업에선 증가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DP는 1% 성장하는데 기준금리는 2.5%다. 은행들 입장에서 예대마진 열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사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보험료 받아서 금융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출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이 성장은 복지 성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가 들어가는 거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라는 걸 싫어하는데요.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걸 소비를 하느냐 그게 아니니
도와줄 거면은 확실하게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을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보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감소하기 어렵겠죠.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의 의료, 제약,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는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섹터에서 그 매출이 성장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는 좀 담아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건설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마이너스 본 게 24년이네요. 24년에 쭉 감소하고 올해는 어떻게 됐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이너스 읽었던 건 24년 데이터고요. 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좋아지느냐 보면 여기 보시면 3분기 때 건설업이 플러스 0.7이었거든요. 이게 1, 4분기 마이너스 0.4, 2, 4분기 마이너스 3.6, 3, 4분기 0.7, 4, 4분기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게 잠시 호흡기를 냈다가 훅 빠진 거죠. 그러니까 건설 쪽은 2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나쁘기만 한 겁니다. 나쁘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혹시나 이 실제 흐름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실제 상황은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만약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는 괜찮다. 그럼 저 같으면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섹터로 갈 것 같아요. 성장성이 있는 섹터로 가셔야 수익을 보기가 좀 더 좋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출도 자동차가 감소한다면서요. 그럼 수출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원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마저 나중에 하락을 하게 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 확장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모든 근간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에 실질 GDI라는 게 나옵니다. 국내 총소득. 그러니까 보시면 GDP 성장은 1%인데 소득 1.7% 증가했대요. 국민소득이. 여러분들 증가하셨어요?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한 것만큼 본인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셨음을 느낍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해보니까 한 달치 월급이 거의 없어지던데, 굉장히 뼈아픈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실질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민생지원금을 2차에 걸쳐서 풀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매력이 나타난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구매력이 늘어난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이 단기적이지만 한시적 재정 뭡니까?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다. 그럼 이게 위험한 게 뭐예요? 이런 게 효과가 없으면 포기할 만한데, 그 정치권에서는 요 돈 쓰니까 숫자가 좀 바뀌네? 그럼 계속 돈을 쓸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아파지는 거죠?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겠죠. 돈을 쓰니까. 정부에서 세금만 받아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어떻습니까? 국채를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고채를 100조씩 이렇게 늘리게 되면 빚을 늘려서 지금 소비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오기가 어렵겠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구매력이 올라가면 그것이 선순환인데, 우리는 그게 지금 막혀버렸다. 국가 성장률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입을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지 않으면 돌지도 않는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뒤에 가시면 이제 근거 데이터들, 이게 자료들, 그래프들 쭉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이런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항목별로 숫자들이 쭉 나오면, 우리가 뭐든 경제라는 것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플로우를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가 개선된다. 내려오다가 흐름이 올라가는 그런 쪽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 어떤 생활이나 개인 가게의 어떤 경제 계획이나 투자 계획에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고, 단계는 요 뒤에 가면은 이런 통계표들은 이렇게 작성했어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속성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요 문서 하나만 봐도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까지를 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크게 봐서 큰 숫자들이 저렇고, 적어도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을 투자한다면 개별 섹터에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건설 투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줄면 요지들, 뭐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주요 요지들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주는데 민생지원금을 계속 풀어요. 그럼 돈이 계속 풀리죠. 그럼 한정된 지역,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 비싼 땅, 그런데,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가 겹치는 그런 역세권, 그런 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세금으로 막겠다? 그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모두가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늘리면요, 그걸 팔아서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 차익에 뭐 한 82.5%까지 과세를 때리면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습니까? 이미 학습했지 않습니까? 학습한 걸 또 해먹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팔아요?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증여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 비싼 서울 부동산을 20, 30대가 등기를 친다? 그 물려받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원사이드하게 어떻게든 그 머리를 맞대고 인서울에다가 공급을 할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전사고나 이런 걸 가지고 공급 사이드를 완전 조여버리니 이거는 뭐 부동산 가격 그냥 폭발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방이랑 격차가 더 커지고 예, 그렇게 되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어떤 뭡니까 차별, 소외 이런 걸 당하게 되죠. 예, 돈이 다 서울로 빨려가니까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산을 축소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1주택 위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산을 지키려면 그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가격도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그널을 확실하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줘버리면 이 지방은 더더욱 소멸 속도가 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말을 하다가 이번에는 뭐 지방 주도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주도할 건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뭘로 주도하실 겁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분하게 보고 재미는 없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